자, 지난 4박 5일 동안 국회는요, 완전히 마비됐죠. 그런데요, 밤 사이에, 어젯밤과 오늘 새벽 사이에 패스트트랙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조창훈 기자. 네, 국회입니다. 일단 제가 어젯밤과 오늘 새벽 사이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뭔가 긴박하게 흘러갔을 텐데요. 패스트트랙 안건이 어떤 과정을 거쳐 처리됐습니까? 네, 여야 사당의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은 마치 첩보작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정개특위 회의장과 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 중이던 자유한국당은 주말을 넘긴 어제 패스트트랙 상정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만반의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에 맞서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과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특위 회의장 변경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당초 공지와 달리 사개특위는 국회 2층에서 5층으로, 정개특위는 4층에서 6층으로 각각 회의장을 옮긴 겁니다. 여야 사당 의원들이 빈 회의장에 다 같이 진입에 성공하면서 양특위는 결국 어젯밤 10시 50분쯤 모두 문을 여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국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1시간쯤 뒤인 어젯밤 11시 55분쯤, 선거제 개혁안은 날짜를 넘긴 오늘 새벽 0시 반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국당으로서는 허를 찔른 셈인데요. 일단 반발이 대단했을 듯 하고요. 그리고 한국당은 오늘 이후 어떤 대책을 펼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회의장 변경 소식이 뒤늦게 들려오면서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들은 급하게 회의장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질서유지권이 발동되면서 특위 위원들만 회의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당시 상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상황 보시니까요. 뭐 어제 새벽에 저렇게 회의가 우여곡절 끝에 진행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상황 저희가 지금 영상으로 어제 밤 그리고 새벽 사이에 그렇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영상은 이 정도로 보고요. 현장 기자 취재 얘기 들어보니까 오늘 이후의 대책 굉장히 고민 많을 텐데 일단 아까 제가 추가로 한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이후에 한국당 어떤 대응을 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까? 네, 어제 한국당은요, 어제 12시 반쯤 회의를 마친 뒤 의원총회를 급하게 열었습니다. 의원총회에서는 황교안 대표 등이 20대 국회는 종언을 고했다며 강경투쟁을 선언했는데요. 천막당사와 전국을 도는 장외투쟁까지 예고되면서 추경안 등이 걸린 4월 임시국회 일정은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네, 조창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국회 상황, 조창훈 기자의 설명대로 굉장히 첩보 작전 비슷하게 원래는 2층, 그러니까 국회 본청 2층과 4층에서 각각 회의를 열어서 패스트트랙 안건을 지정할 예정이었는데 한국당과 대치 속에서 장소가 6층으로도 바뀌고 다른 곳으로 바뀌고 그래서 결국은 예정된 장소가 아닌 다른 회의실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와 관련된 기사 좀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일보 기사 어제 상황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민주주의 죽었다. 드러누운 한국당. 드러누운 한국당. 여야 4당은 숨바꼭질 회의를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국당 회의장 입구 원천 봉쇄. 어제 사진을 보니까요. 입구에서 완전히 드러누운 상태로 봉쇄가 돼 있더군요. 장소 변경하자 도둑회의다 이렇게 항의가 했고요. 특위위원장은 질서유지권 발동을 해서 가까스로 아수라장 속에 회의를 열었습니다. 사개특위 무기명 투표 진행 가결됐고요. 정개특위는 자정이 넘겨 속개됐습니다. 어제 회의가 사개특위 회의와 정개특위 회의가 각각 따로 열렸습니다. 관련 기사가 더 있습니다. 보이시죠?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여당 공수처법 2개 동시 지정 수용. 어제 하루 종일 이 얘기 시끄러웠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자체 공수처 법안 내겠다. 이걸 받아달라. 이것도 패스트트랙에 올려달라 그랬는데 진통 끝에 2개를 동시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수용을 했고요. 특위 회의실 옮겨 한밤에 투표를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뭐 어제 비슷한 내용이 설명이 돼 있고요. 여기 보시죠. 뒤늦게 회의장 쫓아온 한국당, 좌파 독재 이렇게 외치며 가로막았지만 뭐 막지는 못했습니다. 사개특위 질서유지권 발동 속에 가결됐고요. 정개특위 차수받고 표결 처리했습니다. 차수바꿨다는 건요. 날짜가 바뀌었잖아요. 어제에서 오늘로 새벽에 통과됐으니까. 그래서 이 변경 절차를 걸쳐서 표결 처리를 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어제 상황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창피하지 않습니까? 멋대로 질서 유둔발해서 폐쇄적으로 해놓고 뒷구멍으로 들어와서 선거제도를 통과시키겠다고요? 아니, 위원장님 혼자서 막을 수 있는 흐름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회의를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앉으세요.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 중 가 12표로 의사일정 제1항 신속처리 안건 지정 동의의 건은 제적위원 18인의 5분의 3 이상인 12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어떤 학생이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참담합니다. 민주당과 법력권 정당회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오늘 유린됐습니다. 참여하시려면 처음부터 참여하시고 방해하시는 분까지 방해하세요. 이랬다 저랬다 뭡니까 도대체? 총 투표수 11표 중 가는 11표입니다. 따라서 제적위원 18인이 5분의 3 이상인 11인의 완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저희가 좀 길게 영상으로 어제 밤과 오늘 새벽 사이 상황을 좀 영상으로 정리했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이고 이런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얘기를 가지고 네 분 패널, 이렇게 소중하신 네 분 패널이 나오셨는데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패스트트랙 안건이 지정이 됐고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남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그냥 하겠습니다. 뭐 어제 사안을 갖고 논평을 한다는 자체도요. 사실 아이고 이외에 더 다른 말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청와대 청원,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있는 두 개의 내용입니다. 보시죠. 중앙일보입니다. 한국당 해산 66만 29일 어제 밤상인데요. 실제 숫자가 더 늘었습니다. 지금 80만을 넘어갔습니다. 한국당을 해산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동의입니다. 그리고요. 맞불이 또 나졌죠. 민주당 해산 5만.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8만을 또 넘었더군요. 청와대 청원 쇠몰이다.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 여야 국회 대치 중에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죠. 그런 와중에 아마도 각각 여야의 지지자들이 아닌가 일단 추정이 됩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한국당을 해산해달라, 민주당을 해산해달라 국민청원을 했고요. 지금 동의 숫자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국민청원 게시판 실제 어떤 모습인지 저희가 여기 화면에 준비했거든요. 이 화면 보시죠.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 오늘 오전 상황입니다. 여기 숫자 보시면 88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오늘 아침 6시 30분 기준입니다. 자, 그럼 민주당 해산 청원도 보시죠. 넘겨주시죠.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 청구 참여 인원 오전 역시 6시 30분 기준으로요. 8만 4천 명입니다. 이 한국당 해산단한 청원은 지난 22일부터 올라 있고요. 이거는 29일부터 어제부터 됐습니다. 약간 맞불을 놓는 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최영선 의원님. 아무래도 이 국민청원을 올리신 분 그리고 동의하신 분의 다수는 각각 민주당과 한국당을 지지하시는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국회가 완전히 갈려서 저렇게 극한대치를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지자들 역시 이렇게 좀 갈라져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건가요? 일단 정당 해산 청구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이 어떻게 정당을 해산할 수 있겠습니까? 저런 요건을 가지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 동의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답답하고 분노했다는 뜻이겠죠. 예. 근데 이제 두 정당 간에 보면은 예. 사실은 동의자 숫자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예. 이것이 이제 이번 국회 폭력 사태를 겪으면서 양당 모두 예.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다 지금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예. 지지층이 그만큼 결집하고 있는데 그 결속력이 예. 더불어민주당이 더 강하다고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자체가 예. 기본적으로 문 대통령 지지층이 자주 사용하던 운동장이다. 예. 그래서 이제 운동장이라는 측면과 그다음에 지지층 결집의 결속력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하지 않나.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저런 숫자로 차이가 나지 않나 싶은데 예. 꼭 그것만이겠나. 저는 이제 하나 더 덧붙이자면 이런 예. 게 있습니다. 지금 여야가 저렇게 맞붙는 경우에는 예. 물론 둘 다 책임이죠. 예. 정치력이 저것밖에 안 되나. 그렇죠. 타협 의지가 저렇게도 없는가. 뭐 일각에서는 예. 여의도가 정치의 본사인데 그 곳에서 정치가 사라졌다 이렇게 지적도 하십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여야를 다 비난해야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예. 비난만 하고 있을 수 없어서 마지막에 그럼 선택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될 때 이 예. 공수처법은 예. 공약 1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권을 잡는 이유, 국민의 선택을 받는 이유는 자기가 하고 싶은 정책을 펴기 위해서 정권을 그렇죠. 잡고 국민 선택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야 간에 조정을 하다 최종적으로 안 되면 정권을 잡고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가 자기가 하고 싶은 정책을 할 수 있게끔 사실은 문을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예.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예. 하기 위해서 어떤 타협과 예. 협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렇게 막무가내로 끝까지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것들이 저 숫자에 포함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건 최경선 의원님의 말씀은요. 이 국민청원 게시판 좀 다시 한번 화면에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국당 해산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지금 88만 명, 그리고 반대로 민주당 해산을 동의한 인원은 8만 4천 명, 대략 한 10분의 1 정도의 차이가 10분의 1 수준이거든요. 지금 민주당 해산 쪽은요. 그렇다면 이 숫자의 차이는 아까 최경선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한국당 쪽에 좀 더 어떤 비난이 좀 쏠리고 있다. 이런 분석을 해주신 거네요. 이 이유에 대해서. 물론 날짜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당 해산 청구는 4월 29일에 시작이 됐고요. 한국당 해산 청구는 4월 22일 날 시작됐다는 날짜 차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꽤 많이 나긴 합니다. 지금 상황은요. 자, 한민수 교수님. 예. 사실 이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서 약간 걱정스러운 거는요. 각 정당, 각 진영의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상황이 아닌가 각각. 그렇다면은 유권자들도 굉장히 극한으로 대립을 또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걱정도 다시 듭니다. 맞습니다. 이게 정치권이 그걸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예. 지금 상황은 좀 더 부추기는 자기 진영만 보고 정치를 예. 하는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죠. 이 청원 숫자 이게 20만 명이 넘으면 예. 기한이 뭐 한 달을 줍니다. 한 예. 달을 주고 20만 명이 넘으면 예. 청와대나 관련 부처의 정부 관계자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돼 있는데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 정당 해산 청원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건 뭐 답변할 수 없는 상황이죠.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예. 정당 해산을 청와대나 뭐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걸 답변할 수 있는 분명한 불법 행위가 있거나 아니면 예. 통합진보당 사건처럼 예. 그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예. 있거나 할 경우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예. 헌법재판소에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이거를 수가 88명이고 8만 명이 좀 넘었기 때문에 이걸 88만. 예. 이게 88만 예. 명과 이제 8만 4천. 8만 예. 4천 명이죠. 10배인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청원이 올라온 날짜가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날짜 일주일간 차이가 차이가 있기 일주일 정도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이걸 산술적으로 어느 쪽이 많다, 어느 쪽이 좀 적게 모였다. 근데 이 또 청원 게시판이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지지층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 청원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볼 때는 어제 하루만 놓고 봤을 때 예. 물론 그 민주당 청원 해달라, 해산해달라는 청원은 어제 올라왔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8배, 9배 차이가 나는 건요. 예. 지금 이 상황을 느끼는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꼭 지지층을 좀 넘어서서요.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약간 선뜻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제가 볼 때 있지 않았느냐.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나 지도부가 원내 지도부 그렇고 독재 타도 뭐 좌파 독재 예. 연장을 주장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지금. 예, 본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데 국민들이나 여론에서 볼 때는 예. 이게 연동형 선거구제거든요. 다른 거 하나는 공수처법입니다. 예. 이거와 독재 아. 타도와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 특히 공수처 같은 경우는 이게 왜 발의가 됐고 왜 20년, 30년 넘게 추진돼 왔는가를 보면 예. 우리의 검찰, 특히 경찰도 그렇고요. 특권층 관련된 수사가 예. 국민 눈에 볼 때는 깔끔하게 처리되지 않은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수처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국민적 지지는 아무래도 공수처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걸 바로 등치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330일이라는 예. 거, 최장 걸리기 때문에 그걸 바로 날치기로 연결하는 것에 대한 예. 반감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한국당에 몸담고 계신 이교환 변호사께서 좀 얘기 좀 하셔야겠다. 지금 앞서 두 분 말씀은 비난이 한국당으로 좀 더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거든요. 예. 자, 이교환 변호사께서는 이 국민청원 지금 올라와 있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뭐 그 한국 해산에 관련돼서는 예. 저는 정말 저 해산이 예. 실현되지 않을까 의구심이 좀 생기는데요. 왜냐하면 저 법무부의 청구에서 그렇죠. 지금 헌법재판소가 6인 이상임이 이거 서결 정수로 말씀드렸기 사실은 때문에 정당 해산이 있으려면 그 정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반하거나 침해하거나 예. 파기하거나 뭐 이런 게 딱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예. 많은 전문가분들은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들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예. 지금 뭐 이미 의결 정수를 채워냈기 때문에 예. 뭐 혹시 그런 것까지 지금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예. 조혜주 선관위원 임명이라든지 김현철 뭐 장관 지명이라든지 혹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지명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국회에서 이렇게 뭐 야당의 협치도 없이 예. 함부로 이렇게 나간 과정을 보면 예. 결과적으로 저기까지 가지 않을까 뭐 그런 의구심을 가져보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 좀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산 관련해서 저 숫자 자체는 숫자 가지고 마치 뭐 진짜 한국당이 크게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날짜가 차이가 많이 난다. 그렇죠.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차이 나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바뀔지 어떻게 알 수도 예. 없는 거고 일단 그리고 민주당 해산을 요구하는 사이트는 예.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 접속하려는 사람들을 보면 예. 접속이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아까 얘기했던 경기장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경기장이 우리 야당이 집권하는 데 있으면 저리 됐을까? 저는 정반대 결과가 그대로 나왔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미 문재인 정부의 예. 문재인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이기 때문에 저렇게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관점을 보면 예. 저것을 곧대로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예.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뭐 조금 전에 그 한국당 저 국회 예. 패스트트랙 통과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결국은 왜 이렇게 크게 다툼이 이루어졌는가? 예. 그럼 결국은 이런 과정에서 어떤 불법적인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예. 저는 지금 실제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이 법리적으로 봐서는 저는 위법이라고 봅니다. 왜 팩스 사보임이라든지 사보임 자체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지 예. 않는 사인 보임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저는 무효라고 보는데 아니 그렇게 결정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을 자극하는 부분들 왜 이렇게 불법적인 요소들이 많은 부분들을 계속 끌고 가는가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특히 선거제와 관련해서는 연동형 비례대 표제를 이야기하지만 결과적으로 연동형 비례대 표제가 문제가 아니라 이 선거제도 자체의 선거의 룰을 정하는 것인데 이 룰을 일방 당사자가 예. 마음대로 정하게 된다면 과거 지금 현재 야당이 여당일 때도 압도적인 다수를 가지고 있을 때도 예. 이 룰 자체를 함부로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당사자의 동의에 의해서 선거는 이루어지기 예. 때문에 선거 룰을 합의해서 이루어지는데 합의도 없이 함부로 정해지는 것. 이 부분의 문제를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예. 아까 그리고 공수처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공수처의 근본은 제가 보기에 예.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인가 부분의 문제인데 예. 말은 뭐 야당에서 뭐 국회에서 선정하는 2명이 예. 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공수처장이라든지 공수처위원들이 정하는 것들은 결국 여당의 입맛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닌가. 예. 그것 때문에 결국은 여당에게 칼을 하나 더 쥐어주는 것이 불가하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거한 변호사께서도 한국당이 반발하는 이유가 다 있다. 이 말씀 지금 계속 강조해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은 됐습니다. 그러나 뒤끝이 아주 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바로 검찰 고발입니다. 기사 보시죠. 자, 이쪽에 기사가 있습니다. 일단 큰 제목으로 검찰로 옮겨붙은 패스트트랙이다. 이렇게 제목이 돼 있습니다. 일단 어떤 상황인지
여기 아주 작게 정리가 돼 있군요. 민주당은 한국당 19명 고발, 한국당은 민주당 17명 맞고발, 이미자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 고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검찰로 다 갔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각 당 대규모 추가 고발을 예고하고 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볼 문제가 검찰은 그동안 개혁 대상 아니었습니까? 정치권에서, 검찰장에서 늘 거기는 바뀌어야 돼. 그동안 이상했어. 이렇게 얘기해 왔거든요. 그런데 개혁 대상 검찰에 칼자루, 힘을 실어준 꼴이다. 이렇게 경향신문 지적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큰 제목으로 이렇게 달고 있군요. 타협 대신 덮어놓고 고발부터 피고발 의원 100명 넘을 판이다.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100명이 넘으면 3분의 1이 다 고발되는 거네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정치의 사법화 우려 목소리 나오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도둑놈한텐 국회 못 맡긴다. 내 이름으로 직접 고발, 으름장. 그러자 한국당 모욕죄로 고발 방침다. 또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당에서 나오는 독한 소리도 만만치 않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이건 국회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도둑놈들한테 이 국회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개특위 회장하고 정개특위 회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이에 부하 내동하고 있는 야당들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민심을 왜곡하고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선거법, 또 대통령 마음대로 다 잡아놓을 수 있는 공수처법, 이런 법들을 내놓고 무조건 패스트트랙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의회 구태타가 아니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 지금 고발전이 뭐 대단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제1야당 그리고 여당 대표의 입에서 각각 쿠데타, 도둑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상대를 보는 시각입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최영선 위원, 양지열 변호사께 법조인이시니까. 일단 사실은요,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라고 누누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오릅니다. 제1개혁 대상으로. 그런데 정치권은 그런 검찰에다가 이렇게 고발을 해서 칼자루를 휘두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청을 하고 있고. 이건 무슨 상황입니까, 도대체 그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검찰 개혁이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죠. 예. 사실 이제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번 사안을 떠나서라도 예. 뭐 정권 초기 같은 경우에는 정권의 쪽에서 검찰이 조금 뭐 정권의 어떤 그 과거 지난 정권의 잘못을 묻는 쪽에 힘을 좀 실어줬다라면 정권이 끝나갈 때쯤이면 또 반대로 또 칼이 바뀌기도 하고요. 또 각각 정치권에서 서로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걸 따져서 검찰의 고발장, 고소장을 들고 가다 보면 각종 자료들만 다양하게 캐비넷에 쌓인다, 검찰 캐비넷에.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차곡차곡 쌓이는군요, 자료가.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여태까지 있었던 부작용이고, 이번에 근데 이제 국민일보 좀 뒤에 뭐 붙여놓으신 그 어떤 기사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구별은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서로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말씀이 지나치는 부분들,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형적인 그동안의 정치권의 싸움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실제로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불리는 국회 내에서의 폭행이라든가 어떤 그 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지는 조금 정치적인 논의하고 별개의 사안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들, 검찰을 개혁 대상으로 삼지만 검찰이 가기 때문에 결국 검찰에 손을 못 대는 그런 거를 없애려면 결국에는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공수처가 필요하다. 그리고 뭐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게 뭐 일방적인 독재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해주셨지만 한 지금 아까 보여준 게 88만이 6시 반이었잖아요. 제가 지금 전에 보니까 96만 돌파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 지지하는 쪽도 있고 자유한국당에 반대하는 쪽도 있는데 자유한국당에 반대하는 분들도 또 국민의 목소리인 거거든요. 이거를 독재라고 얘기를 해버리시면 그러면 이거는 자유한국당은 내 의사에 안 맞는 거는 다 독재인가요?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최영수 의원님. 혹시나 하면서 제가 들은 생각이요. 지금 고발전이 뭐 엄청난 숫자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는 현역 국회의원만 포함된 게 아니라 보좌진도 들어가 있거든요. 고발 대상이에요. 피고발자로. 결국은 검찰이 고민을 할 텐데 의원은 두고 보좌진만 나중에 처벌을 받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지금요. 그럴 수 있죠. 일단 요번 이런 폭력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면책 특권의 대상은 아닙니다. 면책 특권은 발언이라든지 표결과 관련해서 면책 특권이 있는 건데 국회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체포 특권은 있죠. 헌법상 걸리고 과거에 이제 이 불체포 특권을 남용하다 보니까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체포 동의안을 72시간 내에 표결을 하라 해서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회기 중에는 체포되지 않습니다. 네, 그게 이제 보좌관하고는 차이가 나겠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번 건은 다른 건하고 좀 다른데 국회는 그동안 누누이 위법 활동을 해왔습니다. 국회법에 보면은 몇 월 며칠까지 예산안 통과하라. 그런데 그건 매년 어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국회가 법률 위반 행동을 했을 때 그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12월 1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 이후에 통과시켰다고 해가지고 예산안 효력이 없어지느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국회는 법률 위반 행동을 해왔는데 문제는 이 지금 이제 선진화법 이후에 국회 방해를 하는 국회법 165조, 166조 처벌 조항은 명백한 처벌 조항이 있다는 겁니다. 명백한 처벌 조항이 있는데다가 이것은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폭행이라든지 위협이라든지 명예훼손 이런 것은 반의사불벌죄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여야가 합의해서 우리 이거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러면은 검찰이 처벌을 하고 싶어도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고 국회 회의방해죄는 이미 고발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처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더라도 검찰이 그냥 처벌하면 검찰과 이제 법원의 판단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었던 일로 하자라고 얘기해봐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이제 이번 건은 다른 건하고 좀 다르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국회 회의 방해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되면 피선거까지 몇 년간 제한이 됩니다. 그렇죠. 출마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은 상당히 이번 건은 자유한국당에게는 불리하게 적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이 검찰로 간 이 고발전 뒤끝이 굉장히 짙게 남아 있어서 이 부분도 두고 계속 뭔가 얘기가 나올 듯합니다. 자, 정치 기사 뭐 하다 보니까 또 길게 다뤄봤습니다. 이번에는요, 사회 기사로 좀 넘어가야겠습니다. 이분, 결국은 거짓말한 것이 들통나게 됐어요. 처음부터 이런 예상을 못했을까요? 여기 기사 있습니다. 이쪽에 있군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결코 아니라더니,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증거가 다 나왔는데. 박유천, 마약 인정했습니다. 결국 인정했습니다. 결백 주장 기자회견 19일 만에 인정했습니다. 황하나와 다시 만나 투약을 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극구 부인을 했느냐? 그거에 대한 답도 있군요. 나 자신을 내려놓기 힘들었다. 이게 이유가 되는 겁니까? 어떠는 겁니까?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이쪽에 있군요. 여기 내용을 몇 가지 저희가 좀 정리해봤습니다. 박유천,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없었다. 마약 투약 인정. 눈물의 기자회견 19일 만에 번복. 여기 보면 수사 과정에서 뭐 몇 가지 한 얘기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팬들을 향해서 사죄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네요. 또 여기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도 이렇게 부인하는 사항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 씨 측은 국과수의 검사 결과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 얘기를 듣고 참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설명일까 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고요. 어떻게
체내에 마약 성분이 검출됐는지 살펴보고 있다. 어떻게 내 몸에서 마약이 검출된지 알 도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박 씨 측에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설명이 이런가 하고요. 자, 먼저 관련 영상 보고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결단코 마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더라도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마약을 한 적도 없고 권유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연예인 박미천으로서 활동을 중단하고 은퇴하는 문제를 넘어서 제 인생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기자회견 때는 뭐 본인이 부정당한 것 같아서 절박한 마음으로 왔다는데 그게 절박이 아니라 속이기 위한 마음으로 결국 온 게 돼버렸어요. 지금 다 이런 증거들이 나와버렸으니까요. 이규환 변호사. 예. 이 문제가 됐을 때 처음부터 이렇게 될 거를 예상을 못했을까요? 예, 그 점이 좀 많이 아쉬운데요. 예. 어쨌든 구속 이후에 지금 인정을 했기 때문에 혹시 뭐 소송의 전술적으로 무죄 가능성이 희박해졌으니까 이제 인정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박유정 씨의 어떤 진위를 지금이라도 그래도 구속 이후에 팬들은 아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저렇게 인정했을 때는 용기가 좀 필요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진위기를 바라는데 혹시 뭐 어쨌든 소송의 전술에 따라서 구속되었으니까 즉 유죄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중에 재판 가서도 지금 인정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이라고 한다면 제가 변호사로 봐서는 좀 합당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진위를 저기에 실었으면 좋겠다. 본인의 진짜 반성하는 진위가 들어가 있다면 국민들로서도 충분히 어떤 용서의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양지열 변호사, 혹시 마약 피의자를 변호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럼요. 그럴 때 어떻게 그 법률 조언을 해주십니까, 통상? 근데 마약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른바 양형 사유,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유라고 하죠. 좀 딱한 사정이 있다라든가 이 사람이 뭐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든가. 그러니까 좀 사정이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도 있었어요. 저는 정말 이게 갑자기 말씀드리자면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 오진으로 암 판정을 받아가지고 그 병원에서 시험 판정을 잘못 내리는 바람에 생을 포기하고 마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오진이었던 경우도 있었거든요.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 그 기간 동안 마약을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인 그런 사정들 이렇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거 말고는 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특별하게 몸에서 증거가 나와 버리는데 이거 범죄를 부인할 수도 없고 다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안에서는요, 왜 부인을 했을까라는 부분이 참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까 19일 전에 했던 기자회견을 보면 제 자신을 다 부인당하는 것 같아서 두려웠다는 얘기에 저는 힌트가 있는데 사실 박유철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성폭행 의혹으로부터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관련 민사소송도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연예인으로서 완전히 끝날 줄 알았다 정말 기사회견 회생을 해서 다시 복귀할 준비라고 했던 지금 시점이었거든요. 뮤직비디오 새로 찍고 이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든 한번 찾아보려고 했던 안타까운 마음까지는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근데 이게 사실 이걸 가지고 동정을 하기에는 저 말을 했었을 때 염색도 하고 제모도 하고 피하려는 온갖 것들을 다 해가면서 저걸 했단 말이에요. 경찰의 조사를 받으는데 참 얘기가 많아서요. 그래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동정을 하고 이게 좀 딱하다는 마음을 보기에는 그동안 행태가 별로 그렇게 온당해 보이지가 않는 거죠. 처음부터 아예 시인을 한 경우하고 이렇게 부인을 하다가 증거를 들이댔을 때 시인한 경우에는 기소되어 재판에 갔을 때 좀 달라집니까, 상황이? 사실은 구속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초범이고 처음에 시인을 했으면 얼마 전에 이제 하일 씨 같은 경우 방송인 로버탄이라고 가지고 우리 이름 하일 씨 같은 경우도 마약 초범이었으니까 이분 구속 안 됐잖아요. 구속까지 된 뒤에야 본인이 시인한 건 사실은 늦은 패착이죠. 개인 입장에서는 결단코 아니라고 하다가 일이 더 복잡하게 돼버린 상황이 돼버렸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또 연예인입니다. 승리 씨 얘기 좀 해보죠. 여기 있습니다. 한국일보예요. 승리 이번 주 영장. 그런데요, 뭐 영장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뭐 내용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언론들이 궁금한 거는 이 뒷부분입니다. 경찰 유착 수사는 왜 강감인가? 뭐가 나오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요. 여기 보시죠. 버닝썬 스캔들 수사 석 달째인데 뭐 팔라완 파티 등 뭐 성매매 알선 혐의, 뭐 돈 흐름 추적계 혐의 대부분 입증
했다 그러네요. 이 기사에 따르면 대부분 입증했다. 그런데 뇌물수수 등 유착 경찰 11명 가운데 혐의 확정된 경찰은 아직 없다. 이걸 보고 일각에서는 이건 뭐지? 제19 감싸기인가? 뭐 이런 뒷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함민수 교수님. 예. 오, 진짜 없어서 안 나오는 걸까요? 있는데 이게 감감인 걸까요? 기사에도 있으면 제19 감싸기 아니냐는 의혹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3개월이 됐고 그동안 저희들이 온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했던 거는 이른바 경찰총장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비호, 이른바 유착을 넘어서는 비호 세력이 있지 않겠느냐. 또 총경급이 실제로 의무총경이 등장을 했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수사가 지금 거의 안 이루어졌고요. 지금까지 보면은 이른바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정준영 씨의 단체 카톡방 그 수사에 집중한 느낌이에요. 경찰이 물론 그렇게는 하지 않았겠습니다만은 거기에다가 지금 승리 씨나 유모 대표의 성매매 의혹 이런 데에만 지금 집중된 느낌이고 사실 이걸 근본적으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 연예계와 사회 지도층과의 이 관계를 구조적으로 근절해야 된다. 이런 주문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연예인들이나 이런 그 강남의 큰 대형 클럽들을 뒤에서 누가 봐주냐. 이런 비호나 유책 세력에 대한 수사. 두 번째는 좀 전에 나왔습니다. 마약. 뭐 마약 지도층의 마약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약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탈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중요한 굵직굵직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3개월이 지났지만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수사의 이제 초점이 너무 대중 호기심을 자극하는 쪽보다는 근본적인 이번 기회를 살려서 이런 구조적 문제를 파헤칠 수 있는 근절시킬 수 있는 방향에 맞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감히 이런 일을 누군가 벌일 생각을 못하도록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러려면 이 유착에 대한 의혹 아주 속 시원히 밝혀줘야 되는데 아직은 뭔가 딱히 나오는 게 없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최영수 의원님. 그러니까 버닝썬 사건 초기에 경찰의 대응이 워낙 이상했기 때문에 유착 의혹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패스트트랙에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은 워낙 공수처 때문에 지금 국민들의 주목을 못 받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 중에 하나가 지방자치경찰을 도입을 하면서 국가경찰과 분리하는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면은 지방자치경찰이 과연 우리의 그 형님 아우하는 문화에 맞는 것인가? 지방의 토호 세력과 이 지방자치경찰이 그 유착할 가능성은 없는가? 혹시라도 또 그러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걱정이 있는데 지금 공수처만 너무 조명을 받다 보니까 이런 지방자치경찰의 어떤 그 오작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은 토론이 앞으로 계속해서 남아있는 패스트트랙 기간 동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겠죠. 이거는 아마 꼭 정치권이 아니라도 이제 외부에서 이런 문제 지적을 할 겁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이런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유착 의혹이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그대로 가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지적 아마 계속 나올 듯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두 개의 신문 기사를 비교해보는 순서입니다. 주제는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회의에서 경제 관련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에 대한 평가입니다. 주제는 같아도 내용은 다르다. 신문 대 신문입니다. 보시죠. 오늘 신문 대 신문, 경향신문과 중앙일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경향신문. 경제는 타이밍이다. 추경 처리 절실하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를 전하고 있고요. 반면에 중앙일보 이쪽을 보시면요. 지금 우리 경제가 역성장했다는 발표가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 역성장에도 경제 체력은 튼튼하다. 이렇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고 있는데 약간 두 기사가 결이 다릅니다. 자, 그럼 먼저 경향신문부터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경제는 타이밍이다. 국회 정상화, 추경 신속 처리를. 이런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중앙화 순방 후 첫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청와대에서 주재했는데요. 그 회의의 화두로 경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러면서 특히나 타이밍, 국회 정상화, 추경 이런 걸 강조했습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 신산업 육성, 제2의 벤처붐 조성 등등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패스트트랙 정국에 대해서는요. 정치권 대립 격화돼 매우 안타깝다. 이런 얘기도 남겼습니다. 국회 정상화 추경 이런 게 잘 돼야 경제도 잘 돌아간다. 이런 취지의 내용을 어제 했다는 내용 소개하고 있군요. 자, 이번엔 중앙일보 보시죠. 같은 회의의 내용 그리고 같은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1분기 역성장 쇼크에도 문 대통령 경제 기초 체력 튼튼하다.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2분기부터 점차 회복될 것이다. 경제는 타이밍이다. 추경 빠른 처리를 그리고 뭐 패스트트랙 충돌에 대해서 역시 비슷한 내용 전하고 있는데요.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발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도 1분기의 부진을 극복하고 2분기부터는 점차 회복돼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중앙일보는 살짝 한 줄 붙였네요. 관련 근거를 별도로 제시하진 않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회의 주제와 발언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엄중한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25일 국회에 추경을 제출하였습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추경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삶과 민생 경제에 부담이 늘어납니다. 국회가 조속히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정부가 제출한 추경이 신속히 심사되고 처리되길 희망합니다. 네, 최영선 의원님,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발언을 다룬 두 개의 기사 저희가 지금 비교해 봤는데요. 어느 쪽에 좀 공감을 하시는지. 두 개의 기사가 다 못마땅합니다. 일단 문 대통령이 경제 기초 예. 체력이 튼튼하다고 그러는데 예. 경제 지표 어디를 봐도 이렇게 튼튼한 모습이 안 보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예.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3%입니다. 그렇습니다. 경제가 쪼그라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 쪼그라든 게 금융위기,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예. 이후에 가장 많이 쪼그라든 겁니다. 예. 10년 만에. 그리고 설비 투자를 안 하면은 앞으로 더 쪼그라든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 지금 당장 쪼그라드는 문제가 아니라 예. 투자를 안 하면 몇 개월 뒤에 쪼그라드는 거죠. 예. 이 설비 투자가 외환위기 이후에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10% 이상 감소한 거죠. 물론 이렇게 감소한 거는 수출의 요인도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예. 반도체 부분에서 설비 투자가 줄어든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요인이 큽니다. 뭐냐면은 지금 중국 경제나 미국 경제는 예상했던 것보다 성장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상했던 것보다 성장률이 낮아졌습니다. 이것이 뭘 말하느냐 하면은 예. 외부 요인보다 내부 요인이 크다는 겁니다. 지금 최저임금 올린 거라든지 예. 각종 규제 완화가 예.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줘서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건데 예. 현 정부에서는 성장률은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지만은 물론 성장률과 그 고용률 차이가 이 연관관계가 과거에 비해서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예. 성장이 돼야 결국은 고용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장이 오히려 역으로 가면 경제가 쪼그라들기 예. 시작하면 예. 당연히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죠. 예.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가 튼튼하다고 그러고 있으면은 굉장히 인식이 잘못된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경향신문은 추경을 신속 처리하자고 예. 그러는데 국민 세금을 이렇게 쉽게 생각해도 되는 건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470조짜리 예산안을 통과시킨 지가 지금 석 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석 달 전에 470조짜리 국민 세금으로 예산을 통과시킬 때는 이런 상황을 예상을 못해서 추경을 인제서 다시 꺼내느냐. 예산안 통과시키고 추경 편성하고 예산안 통과시키고 추경 편성하고 예. 지금 무슨 뭐 공식처럼 추경을 들고 나오는데 다 국민 세금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민 세금을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거기다 빚까지 내서 국민 세금을 쓰겠다는 건데 예.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를 분명히 직시해야 되는데 소득주도 성장이 지금 안 먹히고 있는 겁니다. 예. 추경을 쓴다고 해서 경제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예. 잘못 작동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을 예. 제대로 지금 뜯어 고쳐야 되는 게 우선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
우리 정부의 경제 담당자들이요, 답을 좀 해야겠네요. 지난해 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금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는가? 그래서 추경을 다시 만든 건가? 추경을 편성한 건가? 그럼 예상하지 못했다면 왜 예상하지 못했는가? 답을 좀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함민수 교수님. 네. 두 개의 기사 비교해 봤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는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 예. 이후에 처음 열린 이 회의에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예. 이 경제 얘기를 많이 하신 건 잘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좀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 그리고 물론 뭐 어제 국회 대치 상황에서 이 일부 야당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정치권 대립 갈등이 뭐 안타깝다 정도 얘기한 걸 가지고 또 뭐 너무 강 건너 불공평한 거 아니냐 비판했는데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반대로 생각하면 대통령이 이 패스트트랙 문제를 가지고 깊이 얘기를 하셨다면은 그렇다면 이것도 가이드라인 준 거 아니냐 여당에 그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경제 얘기를 많이 하신 거는 적절했다고 보고요. 두 신문 다 충분히 뭐 저런 제목을 뽑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보면은 일단은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표나 이런 거는 뭐 경제부총리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또 대응을 하거나 내놓을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이 거시지표가 안정적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해버리면은 가뜩이나 불안을 느끼는 국민도 있을 텐데 더 우려가 생길 수 있는 거고. 안 좋다고 얘기하면 또 더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얘기한 것 중에 뭐 적극적 재정 정책이나 신산업 육성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걸 또 강조했고 거기에서도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경제에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여전히 위기감을 갖고 대처하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두 신문 다 충분히 뽑을 수 있는 시각이라고 제목이라고 봅니다만은 전자에서는 경향신문 쪽에도 국회에 책임을 넘긴 것보다는 국회 역할을 당부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경향신문에 조금 더 공감을 하신다 이 말씀이신. 알겠습니다. 자, 이경환 변호사. 두 신문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대통령의 인식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저는 진짜 경제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경제 기초 체력이 튼튼하지 않고 좀 어려움이 좀 있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인지. 최고 지도자니까 시장이나 이런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기보다는 그래도 희망을 좀 어떻게 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래서 그 뭐 두 가지 복합적으로 들어야 잘 모르겠는데요. 그 어떤 생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저는 후자가 컸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또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 혹시 진짜로 경제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마저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는 내용이 뭐 추경만 되면 마치 경제가 잘 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렇다면 이 경제가 지금 어려운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경제가 어려운데 대통령과 행정부의 잘못은 없는가? 어떤 정책의 잘못은 없는가? 조금 과장돼서 보면 과연 이 현 정부 들어서 경제가 제대로 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되돌릴 수도 있는데 과연 대통령의 인식이나 그 원인 해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께서 진짜로 제대로 된 판단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라 솔직하게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인정을 해야 그다음 해결책이 나온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상황 아무튼 많은 분들이 좀 힘들다 말씀을 하고 계셔서 어떻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뾰족한 수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라 밖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 관련 기사가 좀 여기 준비되어 있군요. 조선일보입니다. 백인 오바마, 여자 오바마, 이게 무슨 소릴까요 이게?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백인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데. 옆에 보면 미국 민주당 후보들 오바마만 찾는다. 미국 민주당의 대선에 나가겠다고 손을 든 분들 얘기예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사진과 이름이 있습니다. 뭐 바이든, 부티제츠, 오루크, 해리스, 부커. 지금 뭐 물망에 오르는 분들인데요. 여기 있습니다. 바이든, 나는 오바마 시대의 상징이다. 나는 내 상징이 아니고 오바마 시대의 상징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오루크, 부티제츠 등 의존성이 커. 오바마 향수 크다는 방증이지만 과거 성공 방식 못 벗어났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다 오바마 전 대통령만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경선 주자가 20여 명이나 난립하는 상황. 지금 미국 민주당, 미국 야당 상황입니다. 오바마가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경쟁 판도가 뒤흔들릴 분위기라고 합니다. 오바마에 대한 향수가 그만큼 강하다는 방증이기도 하지만 미국 민주당
진보 진영이 트럼프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길을 찾지 못하고 과거에 집착한다. 이런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거는 최영선 의원께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미국 민주당. 이게 무슨 분위기입니까, 이게? 뭐 간단하게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인기나 향수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 집권 시절에 부통령을 했다는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이고. 근데 거기다 오바마 전 대통령 얘기를 하면 자기가 득을 본다 이런 건가요? 다들 이제 오바마와 내가 좀 더 가깝다고 얘기하면 그만큼 국민들에게 더 어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이제 서로 오바마 대통령 팔기에 나서고 있는데 지금 여성 오바마 그다음에 백인 오바마가 나오는 것은 여성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피부 혼혈이다. 그래서 이제 오바마와 결부시키는 거고 이 백인 오바마라고 말하는 사람은 내가 오바마만큼 연설을 잘한다. 그래서 피부색이 됐든 연설 능력을 됐든 어떻게든 오바마 뭐라도 겹치는 게 하나도 있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거군요. 여하튼 저렇게 정치권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전직 대통령이 있다는 게 정말 부럽게 느껴지네요. 아니 그런데요.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이럴 거면 차라리 오바마 전 대통령이 다시 나오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은 미국 법상으로 불가능합니까? 아니면 얘기가 있는 겁니까? 한민수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 누가 아실까요? 이 부분은 좀? 찾아보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다시 나온다는 얘기는 없죠. 근데 저렇게 말씀하신 대로 오바마 대통령 인기가 좋고 또 역으로 생각하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확실한 주자가 민주당이 없다는 거죠. 한 20여 명. 트럼프 대통령을 꺾을 만한 민주당 주자가 없다. 그렇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장 여론조사는 높다고 하지만 예전에 따지면 힐러리 국무장관 같은 경우 훨씬 높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적기 때문에 근데 이런 상황,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없었습니까? 우리나라도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대선 후보들이 막 찾아가죠. 자택도 찾아가고 인기가 좋을 때는 리틀 DJ, 리틀 노무현 이래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대권까지 가는 후보, 대권을 특히 거머쥘 수 있는 후보는 누구를 추종하거나 누구의 승인을 받는 것, 엔도스먼트를 받는 것보다는 본인의 확실한 정치적 철학과 노선이 있어야 승리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색깔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의 색깔을 자꾸 내세우는 모습이 지금 미국 야당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일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왕 얘기입니다. 상징 천황제 뿌리 내리고 상왕으로 물러앉는 아키히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막 내리는 헤이세이 여기 있습니다. 과거 반성 수차례 강조했고요. 아베 총리의 우경화에 간접 견제를 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최근 호감도가 77%로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여러 가지 또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 우경화에 대해서 견제를 했다.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 수차례 반성을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한테는 좀 눈길을 잡는 인물입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앞선 기사는 좀 물러나는 일왕 얘기고요. 그럼 새로 즉위하는 일왕 얘기입니다. 일본 레이와 시대에 열리지만 한일 관계 개선 돌파구는 당분간 글쎄 이렇게 돼 있군요. 지금 보궐선거 패배 등으로 위기에 몰린 아베 총리 이런 일왕 즉위 요 분위기를 좀 활용을 해서 뭔가 정치적으로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 이런 지적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한일 관계가 과연 어떤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동아일보는 글쎄라고 진단을 했군요. 여기 보시면 새 일왕 나루히토 아베 총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개헌. 그런데 개헌에 대해서는 약간 비판적이다. 이렇게 내용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양결 변호사. 일왕이 실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바뀐다고 우리하고 일본하고 외교적 관계가 글쎄요. 이렇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물러나는 일왕이 그동안 과거사 문제라든가 우경화 문제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었고 그 과거사 적극적으로 그런 걸 수용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조금 생각해볼 문제 같아요. 지금 상황이요. 그러니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상징적으로 굉장히 큰 메시지가 있죠. 그리고
어쨌든 유감 표명으로 했지만 우리에게 사과를 했던 것도 그래도 예. 일본 현황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총리는 막상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 그대로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예. 그렇게 신사참여를 반대로도 해마다 신사를 참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근데 이게 그 다행스러운 것은 어쨌든 아들인 새 일왕 역시도 마찬가지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식적인 뭐 정부 수반이라든가 외교 당국자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참 우리로서는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들어. 아직도 이 왕이라는 존재가 있는 나라라는 게. 그렇죠. 이게 일본을 이해한 하나의 키포인트이긴 한데. 그건 뭐 근데 일본이란 나라의 이제 특성이니까.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정치에 있어서만큼은 또 뭐 경제와 무관하게 후진적인 부분을 못 벗어나고 있는 게 또 일본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저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관계 개선 내지는 그래도 앞으로 좀 영속성을 일본 내부의 정치적인 변동과 관계없이 영속성을 가지는 데는 왕이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존재와의 관계도 좀 고려를 해볼 필요는 있겠죠. 우리로서는 좀 저쪽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뭔가 좀 얘기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예, 이경환 변호사. 예. 의원 내각제에서 왕의 존재. 예. 당연히 그 정치에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권위가 발생이 됩니다. 예. 그래서 가능한 한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개입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천왕이나 왕들이 전혀 개입하지 않느냐? 진짜 뭐 국가가 잘못되어 간다고 했을 때 직접적인 개입이 아니라 간접적인 개입을 통해서 어떤 여론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들은 하게 됩니다. 그렇죠. 왕의 얘기는 아무래도 국민이 귀담아 듣게 되죠. 그렇습니다. 특히 존경을 받는 국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재임 시절에 정치와 분리됨으로써 그 발생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상징 천황제, 뿌리 내리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 말은 그동안 정치를 멀리하고 개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왔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국민의 여론과 정반대되는 다른 생각을 했을 때 다른 정치가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었을 때 그때는 왕도 다른 행위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북한 관련 얘기인데요. 좀 눈길을 잡는 소식이 있네요. 보시죠. 다음 기사입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다양한 움직임과 그래픽, 딱딱한 벗은 북한 방송이다. 북한 방송이 약간 달라졌다는 얘기는 그동안 많이 있었는데요. 이 날씨, 기상 예보, 여기에도 좀 변화가 있다 그러네요. 뭐 조선중앙TV 예보 방식이 좀 바뀌었다. 그럼요. 저희가 직접 어떻게 바뀌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약한 저기압골과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안북도, 자강도, 량강도 지방에서 자주 흐렸고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북부 지역에 이렇게 정일 구름이 꼈으며 그 밖의 지역에는 오전에 구름이 꼈다가 오후부터 점차 그쳤습니다. 내일은 4월 30일 화요일, 음력으로 3월 26일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북부 지역으로 이동해서 오는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북부 지역에서 자주 흐려서 약간의 비가 내리겠으며 함경남도, 강원도 지방에서는 자주 흐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개였다가 오전부터 자주 흐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예보 방송인데 그 전까지는요 아나운서가 딱 서서 정자세라고 움직이지도 않고요 그냥 말로만 내일 날씨는 비가 오고 뭐하고 이러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움직임도 있고요 화면도 좀 다양하게 보여주면서 그리고 손짓도 나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달라진 모습이다. 그래서 저희가 눈길이 좀 가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북한 방송도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북핵 문제도 좀 어떻게 좀 해결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군대, 그 중에서도 내무반 얘기인데 어떤 변화된 모습이군요. 여기 기사가 있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요즘 내무반, 누가 TV 봅니까? 내무반 시절에는 TV 보는 게 큰 낙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TV를 안 본다 그러네요. 그럼 뭘 할까요? 여기 있습니다. 휴대폰, 유튜브, 그리고 게임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 스마트폰 반입이 바꾼 병영이다. 평일 오후 6시에서 10시까지는 허용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강의도 듣고 눈치 안 보고 애인과 통화도 하고 데이터 갈취 악수도 생겼다. 고참이 또 데이터 달라고 또 이런 경우도 있나 봅니다. 전문가, 기밀 유출 막을 교육이 좀 필요하다. 요건 문제점을 지적되는데요. 여기 맨 아래 보시면요. 카메라에 여기 핸드폰에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보안 문제와 관련된 건데 폰 카메라에는 보안 스티커를 붙여서
애초에 찍을 수 없게 뭐 막는 조치도 있다. 이렇게 이해가 나오고 있네요. 정의선 의원님,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하고 워낙 차이가 나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이제 군대 그러면은 좀 규율, 통제 이런 게 먼저 생각이 나는데 그 분위기와는 조금 이제 차이가 나는데 카메라를 막는다든지 뭔가 그 보안 장치를 한다고 그러니 혹시라도 하면서 이제 혹시라는 생각이 이제 하는 건데요. 자, 양지열 변호사 어떻게 보셨어요? 이 세대가 이제 바뀌어서 이런 군대 모습도 있는 거예요. 불가피한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군 역시도 근무하는 시간, 훈련하는 시간, 그리고 휴식 시간이 주어지는 것만큼은 좀 명확하게 이제 구별이 가는 시대로 군도 가고 있다는 건데 다만 이게 지금 젊은 층의 스마트폰 중독이 좀 문제인데 군대에서 더 심하게 돼서 나오는 거 아닌지 그것도 좀 일단 걱정은 오후 됩니다. 6시에서 10시까지만 써라. 일단 반납했다가 요 시간대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제한을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게 세상이 변화가고요. 그리고 아마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통화를 좀 자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여주시죠. 자, 공시가격 얘기입니다. 강남, 송파, 용산 아파트 공시가격이 꽤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보유세 30% 이상 오를 것 같다. 이렇게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뭐 송파구에 있는 어떤 아파트는 보유세가 32% 늘고요. 정부 3월과 달리 이번엔 하위 98% 공시가 상승률이 낮다. 뭐 이런 표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뺐다고도 하네요. 그리고 공시가를 내려달라는 민원도 굉장히 급증을 했다. 정부는 국민 관심이 높아져서 그렇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컷 보겠습니다.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돌쌓기입니다. 바닷가 모래 위에 커다란 돌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접착제로 붙인 듯 균형감 있고 안정적으로 보이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21일 스코틀랜드 던바에서 열린 2019 유럽 돌쌓기 챔피언십 모습입니다. 이 대회에선 돌을 올릴 때 접착제 등 별도의 도구를 쓸 수 없고 오직 중력만을 이용해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요. 올해는 프랑스 출신 에스피렌저가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 태그는 저상버스입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저상버스에 오르려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달 1일부터 휠체어를 타는 교통약자를 위해 저상 시내버스 탑승 전 전화예약 시스템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용자는 지도 앱으로 도착 예정 버스를 확인하고 나서 해당 운수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원하는 버스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버스 이용자는 시스템 도입 시도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문자 예약 서비스가 가능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도둑 AI입니다. 한 남성의 얼굴 위로 경고 메시지가 보이는데요. 일본에서 상용화된 도둑 잡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의 광고 이미지입니다. 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는 상점 안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분석해서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잠재적 도둑을 잡아내는데요. 하지만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인종적 편견을 부추기는 등의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네, 아침 연명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